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나드림 라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초에 일정이 있어서 부산에 좀 다녀왔어요. 날이 조금 흐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찾은 부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며칠 멀리 다녀오고 나면 정말 한 주가 훌쩍 지나버린 느낌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라니.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많이 바쁘셨나요? 고단하게, 분주하게 보내신 분들이라면 오늘 잠깐 저와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책,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존 서퍼릭 저자의 부자의 언어. 오늘은 55가지 부자의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길고 상세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책에는 부의 정원 가꾸기, 55가지 부의 언어를 시작으로 10가지 부의 씨앗과 15가지 부의 덕목까지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렵사리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부의 언어로 선택한 첫 번째 부의 언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부의 언어는 정신수양입니다.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부에는 대개 멈춰 생각할 시간을 뜻하는 행운의 브레이크가 따라야 한다. 때는 가을이었고 저녁 바람이 선선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오크나무 잎들이 땅에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군. 정원사는 집 뒤쪽 석조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를 홀짝이면서 넓게 펼쳐진 포도밭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프 한 대가 집 앞 구불구불한 차량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지미가 간밤에 전화를 걸어와 오늘 만나자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정원사와 지미는 즐거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했다. 정원사는 아이가 없었고 지미 역시 아버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산투스가 맡고 있는 이웃 농장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잡담을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로 들어갔다. 지미가 입을 열었다. 산투스 아저씨가 시작하는 걸 돕고 싶어요. 하지만 1년 넘게 수습 신분으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임시살이란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지. 특히 현금 흐름에 관해서 말이다. 산투스와 사이가 좋지 않니? 그런 거 없어요. 산투스 아저씨의 의도는 좋아요. 친지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요. 봄이면 농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전략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럼 전략에 대해 의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 네, 어느 정도는요. 전 늘 궁금했어요. 어째서 아저씨 일들은 그토록 잘 굴러가는지 말이에요. 아저씨가 하는 사업적 모험들에는 왜 실패가 없는 거죠? 정원사가 조용하게 빙긋 웃었다. 내가 실패를 무척이나 잘 감췄나 보구나. 그는 지미를 바라보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왔음을 알았다. 정원사는
낯선 아이디어는 생각조차 않는 제러드보다 지미가 훨씬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여겼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행운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겸허해지게 돼. 고생하며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그가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하지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도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게는 행운의 브레이크라는 축복이 수없이 있었어. 오늘 믿니, 지미? 지미가 고개를 저었다. 행운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별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나 역시 인과율을 믿는단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개인적으론 매일의 정신 수양이 행운을 불러왔다고도 생각하지. 지미는 궁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대답을 재촉하진 않았다. 정원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폈다. 좀 걷자꾸나. 날도 좋은데. 지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일어나 포도밭 자갈길로 걸어가는 정원사를 뒤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정원사가 뒷짐을 지며 말했다. 미국 원주민들도 여기와 같은 땅을 걷곤 했지. 그들은 날씨가 변하길 기원하면서 춤을 추며 기우제를 울렸단다. 우리는 그런 일을 비문명인들의 원시적인 재래라고 일축하지만 기우제는 사하라 사막, 에티오피아, 중국, 아프리카, 태국, 심지어 유럽에도 있었어. 내가 기우제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고양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의 힘에 대해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해. 아저씨만의 기우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솔길을 걸었다. 난 돈을 벌려고 고군분투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단다. 그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만큼 흔하지. 하지만 내 성공에는 고된 노동과 매일의 정신수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이 두 가지가 나의 경제적 명운에 영향을 끼쳤단다. 지미가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적처럼 보이는 우연을 몇 번 봤지. 그 기적들은 인과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있단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인과율, 목표와 신앙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존재한단다. 난 그 증거를 봤어. 정원사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저씨가 매일 하시는 정신수양이 정확히 뭔데요? 네가 내 작은 정원에서 무얼 보든 그건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것이란다. 조용히 몽상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목표를 생각하며 깊이 명상하는 의례를 매일같이 치른단다. 목표에만 주의를 쏟아.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정신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걸 느꼈어.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
주술사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정원사가 껄껄 웃었다. 날 너무 엄격히 재단하지 말려무나. 많은 사람이 기원의 힘을 믿는단다. 내 인생에서는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과 영감, 우연의 일치, 계획, 그리고 기회가 왔어. 내 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일하지 않았다면 가뭄으로 굶어 죽었을 거야. 정신 수양이 일과 태도, 행운에 모두 좋게 작용했지. 지미가 생각에 잠겨 걸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단다. 마음속으로 욕망을 경험하면 그게 네가 하는 일에 강점으로 작용할 거야. 거기에서 네가 지닌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내면의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춘다면 그것이 길을 열어줄 거야. 정신 수양은 깊이 숙고하는 시간, 매일의 의례를 말한다. 기도처럼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지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준다. 나는 매일 정신 수양을 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일도 무척 많이 했다.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시지는 않는다라고 작가 조시아 홀랜드는 우리를 일깨운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을 부르짖는 한편으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시카고에 살았을 때 나는 정신 수양을 행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신 수양에 더 애를 썼고 다시금 사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나는 다시 목표를 종이에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미래는 진공 상태였다.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매일 밤 그곳에서 재정적 목표를 깊이 숙고하며 정신 수양을 했다. 벽에는 목표를 걸어두었고 목표를 이룬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마음속에 새겼다. 이런 숙고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 목표와 열망을 충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도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낭낭하게 콧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목표를 응시한다. 다시 눈을 감고 이 목표들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미래의 꿈으로 보내는 것이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뜨고 다시 목표를 써놓은 메모를 본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다. 경제적 안정, 손실 없이 한 달을 쉬는 힘.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인다. 내 목표는 경제적 걱정 없이 1년 중 한 달을 쉬는 거였다. 벽에 걸어둔 두 번째 문구는 50살까지 달성할 더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였다. 경제적 자유.
나는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 수양은 확신을 주었다. 나는 무의식 수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자 부를 달성한다는 또 다른 확약서를 벽에 붙였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란 원하는 자의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이 그 결과를 보증한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마음이 분명한 목표에 고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다. 행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해낸 일들이 없었다면 부를 일구기는커녕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역시 함께 느꼈다. 부를 일구는 데에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전에 대한 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전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고통을 겪게 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투 준비를 마쳤다면 격변의 상황에서 침착함과 평정심을 지닐 수 있다. 저녁나절 정원사는 산투스가 어디까지 일구었는지 보려고 이웃 농장으로 갔다. 해가 떨어지기 2시간 전인데 농장에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쓸한 땅을 살펴보고 있노라니 새로 페인트 칠한 헛간수 쪽에서 숨죽인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고 얼마 안 가 어떤 장면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지미가 채소밭에서 혼자 채소들을 향해 몸부림치며 투덜거리고 욕을 퍼붓고 있었다. 정원사는 그 우스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몇 달 전에 그는 지미가 농장일에 더 익숙해지도록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었다. 정원사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채소들이 그 욕을 되돌려줘야겠구나. 네가 정신 좀 차리게. 지미가 고개를 들고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훔쳤다. 이 일이 즐거운 사람이라도 분명 잘 안 되는 일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서 이 망할 놈의 정원과 맨날 씨름했다고요. 잡초를 뽑으면 곧 새 잡초가 또 나와요. 민달팽이랑 딱정벌레를 잡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벌레가 나타나요. 토끼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울타리를 세웠더니 그 아래로 두더지랑 쥐가 굴을 파요. 식물들은 병에 걸리고 벌레와 짐승들에게 먹혀요. 어느 날은 햇살이 너무 내리쬐고 어느 날은 햇빛이 부족해요. 대체 어떤 미친 인간이 정원일을 즐기는 거죠? 정원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정원에 조그만 채소밭을 가꾸라고 했는지 생각해봤니? 이거라면 농장일에 익숙해질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널 속였다. 이 작은 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네가 더 큰 정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미가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가 시간에 흘리는 땀과 고된 노동
그 이상의 것을 배우진 못했네요. 정원사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불을 일구는 데는 그게 필수란다. 정원에서는 언제나 고난과 맞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걸 네가 알길 바랬어. 인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니까. 어느 날 문제를 극복하면 다시 곧 새 문제가 나타나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단다. 하지만 너는 일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생한 날들이 아까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숙련된 정원사의 태도로 일할 수도 있지. 문제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수용해야 한단다. 고통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마음가짐에서 온단다. 그것이 고통의 여지를 만들지. 매일이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짓눌리지 않는단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야. 이 정원에서 얻을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정원사가 책망했다. 아직 그걸 모른다면 이 텃밭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야겠구나. 당분간은 내게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도움이 될 거라는 정도만 알아두렴. 도전은 언제나 생겨난다. 나는 한때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다. 20대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내게 일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유사한 뜻으로 너의 행복을 따르라 혹은 네 열정을 따르라 라는 말도 있다. 나의 문제는 이런 열정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일에는 좌절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몰랐을 때 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졌다. 저 유명한 책과 그 책에 등장하는 류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까지 했다. 어느 정원에나 시험은 존재한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편이 낫다.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정신은 갈등으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유니테리언 목사 윌리엄 엘러리 차닝의 말이다. 나중에 나는 3가지 작은 사업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바빴던 이 시기는 하루하루 문제에 맞서는 나날들이었다. 달아날 수 있었더라면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이 이뤄지는 생활 속에서 점차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문제에 지속적으로 봉착하면 그것을 견디는 인간의 역량도 점점 강해진다. 나중에는 한때 나를 짓눌렀던 도전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나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되었고 고난의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는 상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오직 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승리의 날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견뎌낼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가? 전사처럼 싸우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에 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일은 문제의 연속이며 모든 문제는 지나간다. 이런 태도가 최선이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삶에서 각기 다른 것은 삶을 다루는 우리의 힘이다. 삶의 무게가 아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짐이 가볍기를 기원하지 마라. 내 등이 더 튼튼해지기를 기원하라. 좋은 정원에는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들이 있다.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 있다. 도전하는 삶이 쓸모 있는 삶이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부의 언어는 위기입니다. 사악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경제적인 시련이 닥쳤을 때 진짜 문제는 불운을 핑계 삼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역경은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내면의 빛이 될 수도 있다. 세 사람은 주간사업 회의를 하러 모였다. 농장의 위기 상황과 장차 재난을 어떻게 방지할지 의논하는 자리였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일에 대해 우리는 아저씨의 사업 운영 방식을 모델로 해왔어요. 아저씨가 겪은 최악의 시련은 20년 전에 태풍이라고 들었어요. 그 태풍으로 온갖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헛간들이 주저앉고 거의 망할 뻔하셨다고요. 정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이지 그 해는 힘들었다. 그 뒤로 몇 년이나 수익을 내느라 고생했지.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 모든 걸 앗아가고 무너뜨리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니? 그러면 자연재해가 가장 큰 위기인가요? 지미가 물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나는 비상금을 모아두었고 손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단다. 난 내가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다. 아직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사업상의 지식도 있었으니까 계획을 세울 능력과 복구할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지. 태풍이 이런 무형의 자산들까지 빼앗아가진 못해. 내 야심과 관심사, 자신감은 온전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한 번 그랬으니 다시 할 수도 있을 게다. 정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 너머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밭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내 사업에서 가장 큰 위기는 아니야. 최악의 시련은 그 태풍이 있고 나서 15년 후에 왔지. 메리가 사고로 죽었을 때 태풍은 내 물리적 자산을 쓸어갔지만 메리의 죽음은 더 중요한 것을 쓸어갔어. 산투스가 죽은 듯 침묵했고 지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정원사는 지미를 가슴 아프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살펴보았다.
그는 이 청년이 비극적 사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미가 그 일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그저 견디는 것만 가능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정원사가 말을 이었다. 그냥 위기인 거야. 시간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아. 우리는 상처를 키워나갈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상처를 지닌 채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걸 배우지. 절뚝절뚝거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 해도 말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 정원사와 지미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위기는 어려움, 문제, 위험이 극심한 시기다. 인생에 재난은 찾아오지만 모든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음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은 위기를 버티고 위기로 인해 망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말했다. 어떤 태풍이 우리 땅을 쓸고 갈 것인가? 살다 보면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상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다. 다쳐서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곱씹을 이유는 없지만 준비할 이유는 있다. 인생이 쉽고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를 침착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강점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비극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때만 진정한 비극이 된다. 견뎌라.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신을 지켜라.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책에서 내가 겪은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 회오리는 내 땅을 쓸어가고 날 시험했다. 원형 탈모도 생겼는데 얼굴과 눈썹, 머리털이 숭숭 빠진 자리가 훤히 보였다. 약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고 심지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위기는 나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장 중대한 인생 교훈 하나를 남겨주었다. 그건 그 어떤 재앙도 내면의 빛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가장 중심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그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욱 잘 느껴진다. 가장 암울했던 몇 달 동안 나는 직업을 잃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날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내면의 빛을 앗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위기 상황임을 깨달았을 때 겨울 북부 지방의 강인한 참나무를 떠올렸다. 추위가 몇 달 동안 밀려오고 바람이 아우성치고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지지만 나무는 꼿꼿하게 서서 견딘다.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한다. 그리고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휘어진 것이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시인 라퐁탄의 말이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몸을 수그리는 편이 낫다. 부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고통을 배우고 부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햇빛을 보고 싶다면 태풍을 견뎌야만 한다. 사업가 프랭크 레이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죽음과 고통, 손실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늘 회복할 수 있다. 비극 자체보다 비극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인생을 정의한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12번이나 선정된 사람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 연합군을 이끌었고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되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고속도로 체제를 수립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을 승인한 이선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다. 4살 난 아들의 죽음을 나는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아이젠하워는 그 일을 잊지는 않았으나 그 일이 그의 빛을 끄지는 못했다. 겨울이 한창일 때 마침내 내 안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여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배웠다.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그 추운 계절을 버텨나가야만 한다.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비극은 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핑계가 될 때 진정한 비극이 된다. 성취감 있는 일. 성취감 있는 일은 경제적 부로 향하는 오랜 여정에 힘을 준다. 그런데 성취감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혹은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 오는 미묘한 기쁨이나 만족감이다. 성취감은 내적 가치,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시사한다. 각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움직일 때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 자신을 찾으면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평론가 매슈아널드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시 인간의 운명은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저널리스트 시드니 제이 해리스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 고민의 90%는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약점, 심지어 자신의 진정한 덕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연유한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자 30년을 일한 끝에 나는 성공할 수 있도록 버텨낸 힘이 뭔지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본질적인 보상을 주는 활동과 나 자신을 일치시킨 것이었다. 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나는 좌절하고 또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노동이 지닌 모든 측면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배웠다. 돈을 버는 과정에는 늘 끔찍하고 때론 정말 싫은 일이 꼭 뒤따른다. 그중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나쁘지 않고 어떤 면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싫다. 부로 이끄는 일은
말하자면 끊임없는 고도한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좋아하는 일은 더 많이 하고 끔찍한 일은 덜 하고 정말 싫은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권리를 얻어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반드시 몇 년간은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나무를 너무 빨리 옮겨 심어서 뿌리가 채 내리지 않으면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몇 년이나 걸린다. 작가 얼 나이팅게일은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모두의 심장이 뛰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추구하라. 그러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흥미와 능력이 조화되는 일을 찾아라. 어떻게 찾느냐고? 경험을 통해서 인생 항로를 생각하면서 찾으면 된다. 성취감 있는 일을 찾아라. 성취감 있는 일이란 각자의 다양한 가치, 성향, 재주와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승에는 특별한 과정이 요구되며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끈기와 체력은 일과 나 사이에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끝으로 나누고 싶은 부의 언어, 내면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직감이 내면의 속삭임이며 그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정원사는 믿었다. 새로운 세상은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다. 프레드가 낚시를 하며 연못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해봤네. 거 참 별일이군. 무척 재밌었어. 프레드가 끼어들었다. 지난달에 나눈 대화 말인데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자네 말이 맞다고 믿어. 은퇴한 뒤로 나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일에서 벗어나 있었지. 정원사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좀 미친 소리 같겠지만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게나.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인데 사실 꿈 하나가 있다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생각을 털어낼 수가 없었어. 심지어 그건 프레드, 벌써 털어놓았지 않은가? 그래 좋아, 말할게. 나는 평생토록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30년 동안 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사립보육원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네. 내게는 도전이 될 테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프레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원사의 입이 딱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 아니, 아주 멋져. 정말 대단하네. 정원사가 말했다. 프레드가 의외라는 눈길로 친구를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동의하는 거야? 자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물리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업은 모두 다 그렇게 시작된다네. 프레드가 친구를 응시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올바른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네. 누구에게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어떤 꿈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고 수년 동안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난 그 끌림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네. 그게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니까. 하지만 난 95%의 자영업자가 5년 안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나이를 먹었어. 충동을 조심하는 건 현명한 태도지. 그런데 말일세, 진정한 소명이란 계속 고집스럽게 들러붙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저 지나가는 변덕이나 환상이 아니야. 진정한 내면의 끌림이고 죽지 않고 끈질기게 남는 포부지. 그건 시간의 시험도 견뎌내. 프레드가 활짝 웃으며 낚싯줄을 감고 다시 연못 한가운데로 낚싯대를 던졌다. 자네에게 솔직하게 말할게.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난 실패가 두려워. 인정하겠네. 내 나이에 실패를 한다면 바보 같아 보이겠지. 비용도 2만 달러나 들어가. 투자금을 잃어버리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이젠 없지 않나. 정원사는 잠시 말없이 연못을 응시했다. 예상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나? 프레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경제적으로는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자아는 다른 문제라고. 자네에겐 몇 안 되는 선택지가 있네.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지.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질문은 자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어떤 심정을 느낄까 하는 거야.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선 감각이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느낌, 즉 본능적인 감각이다. 그것은 불가해한 초자연적 현상처럼 존재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에 응답하고 그것의 안내를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가장 큰 후회는 영감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행동하고 꿈을 위해 견디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부합하는 진정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면 훗날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언젠가 어떤 변호사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남편이 지방법원 판사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이었고 그는 출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6만 달러의 출마 경비가 필요했고 그건 부부의 개인 저축에서 헐어야 했다. 내 아이를 둔 가족의 재정 상태는 빠듯했다. 당선은 불확실했고 금전적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동안 출마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라면 어떤 열망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무척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내 말이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스승을 갖고 있다. 무척이나 분명하지만
때로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안내자, 내면의 목소리 말이다. 마음의 수런거림과 매일의 사건이 주는 압박에 떠밀려 그 정보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한다면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내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내면의 목소리, 조용히 촉구하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은 지도를 보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부자의 언어는 제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는 한두 페이지에서 많게는 10장, 20장 꼼꼼하게 필사를 하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막바지 한 30페이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읽는 내내 제 곁에 삶의 지침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멘토가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의 수렁거림으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떼고 싶을 때 그때 이 책을 꼭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부자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들을 모으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 삶에 큰 영감을 주었던 책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